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피가 나지 않지만 뼈를 깎는 듯한 아픔, 멍들지 않았지만 영혼의 깊은 흉터를 남기는 상처.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인간관계의 상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벽은 배신이나 이별과 같은 아주 극적이고 거대한 사건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정작 우리를 서서히 그리고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의사에게 보여줄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리킬 수 있는 상처도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에 더욱 교묘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수많은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가스라이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고통의 실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입니다. 학대는 그저 학대입니다. 다른 누구의 눈에도 금멍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학대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의 생존자들은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만성적인 자기의심, 불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포장된 비꼬는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무시하듯 짓는 표정이나 가벼운 눈 흘김일 수도 있죠. 넌 너무 예민해,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며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건강한 자아 대신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존감이 침식되는 과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정서적 무시는 뇌에서 신체적 부상과 동일한 고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절이나 인격적 모독을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찮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수치심을 줄 때 당신의 뇌는 그 고통을 실제 상처처럼 저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합시다.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고통은 결국 불안, 우울, 분노, 고립감, 때로는 원인 모를 신체적 질병이라는 형태로 옆으로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때린 적도 소리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한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무언가를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비난을 내면화합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나를 더 잘 대해줬을 거야. 내가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는 안전했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려 노력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완벽해지려 했어도 학대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가해자 자신의 내면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고유한 것이며 협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유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존중받으며 대화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격이 있어.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자아를 갉아먹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화하지만 용감하게 그 자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통제 욕구가 너는 부족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였던 바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친구나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종종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완벽하게 꾸며진 외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학대는 더욱 번성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파티에서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의 커플, 자기 파트너가 없을 때 걔는 좀 이상해라며 농담하는 매력적인 친구, 완벽한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도 닫힌 문 뒤에서는 서서히 자녀의 자신감을 파괴하는 성공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는 그녀는 항상 모임의 중심에 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서적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동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 인식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고 고립되고 철저히 의도된 상황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생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볼 수 없었던 친구나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상처에 물리적인 흔적이 없을 때 외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설마 그런 뜻이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걱정을 일축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침묵은 정서적 학대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침묵은 학대를 먹여 살리고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침묵은 가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에 대한 해독제는 지붕 위에서 소리치거나 극적인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용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괜찮지 않아. 정서적 학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진실,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비록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그것을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수치심이 우리를 잡고 침묵하게 만들려 했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말하는 것, 심지어 속삭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내 삶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아가는 생존자야. 가스라이팅, 즉 우리의 현실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경험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도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직감,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의 현실 버전을 자신의 것보다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회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감이나 걱정 대신 그런 적 없어. 내 상상이야. 넌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와 같은 말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은 당면한 논쟁뿐만 아니라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피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당신의 직감, 그리고 당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할 권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 무효화, 즉 당신의 감정이 틀렸거나 과장되었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뇌가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심은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은 낮아지며 추가적인 조종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뇌경보 시스템, 즉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여러 번 무시당한 나머지 결국에는 아예 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오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의사소통에 서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여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분노나 비난을 품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이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희석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명확한 언어로 명명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의 끊어진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부터의 치유는 다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심이 수치심이 아닌 호기심에 뿌리를 둘 때 건강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당했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그 조용하고 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은 실제였고 내 감정은 중요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실제하며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건 진짜였고 아팠어.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특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축소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라고 생각하죠.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수치심을 깊게 할 뿐입니다. 치유는 정당화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서둘러 편집하거나 축소하거나 꾸미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진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정서적 학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만큼 안전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상호적이지 않았다는 슬픔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어쩌면 몇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유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감정들이 자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해악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마침내 그것을 애도할 수 있게 하고, 애도하는 것은 자기 연민, 회복 탄력성, 심지어 희망과 같은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을 만듭니다. 한 여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통제당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것을 학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극적이고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름 붙일 용기를 낸 날, 저는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멈췄어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면의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재차 의심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그 행동과 우리의 정체성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학대는 실제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아닙니다. 해악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 언어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치료, 일기 쓰기, 스토리텔링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뇌에서 트라우마 기억의 강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휩쓸어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존중하여 그것을 돌아가거나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똑바로 통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치심 없이 해악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느낄 권리를 되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이름 붙여지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피가 나지 않지만 뼈를 깎는 듯한 아픔, 멍들지 않았지만 영혼의 깊은 흉터를 남기는 상처.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인간관계의 상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벽은 배신이나 이별과 같은 아주 극적이고 거대한 사건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정작 우리를 서서히 그리고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의사에게 보여줄 멍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리킬 수 있는 상처도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에 더욱 교묘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수많은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가스라이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고통의 실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입니다. 학대는 그저 학대입니다. 다른 누구의 눈에도 금멍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학대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의 생존자들은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만성적인 자기의심, 불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포장된 비꼬는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무시하듯 짓는 표정이나 가벼운 눈 흘김일 수도 있죠. 넌 너무 예민해,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며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건강한 자아 대신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존감이 침식되는 과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정서적 무시는 뇌에서 신체적 부상과 동일한 고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절이나 인격적 모독을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찮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수치심을 줄 때 당신의 뇌는 그 고통을 실제 상처처럼 저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합시다.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고통은 결국 불안, 우울, 분노, 고립감, 때로는 원인 모를 신체적 질병이라는 형태로 옆으로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때린 적도 소리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한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무언가를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비난을 내면화합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나를 더 잘 대해줬을 거야. 내가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는 안전했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려 노력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완벽해지려 애써도 학대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가해자 자신의 내면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고유한 것이며 협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유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존중받으며 대화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격이 있어.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자아를 갉아먹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화하지만 용감하게 그 자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통제 욕구가 너는 부족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였던 바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친구나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종종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완벽하게 꾸며진 외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학대는 더욱 번성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파티에서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의 커플, 자기 파트너가 없을 때 걔는 좀 이상해라며 농담하는 매력적인 친구, 완벽한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도 닫힌 문 뒤에서는 서서히 자녀의 자신감을 파괴하는 성공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는 그녀는 항상 모임의 중심에 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서적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동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 인식 능력마저 유심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고 고립되고 철저히 의도된 상황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생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볼 수 없었던 친구나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상처에 물리적인 흔적이 없을 때 외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설마 그런 뜻이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걱정을 일축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침묵은 정서적 학대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침묵은 학대를 먹여 살리고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침묵은 가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에 대한 해독제는 지붕 위에서 소리치거나 극적인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용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괜찮지 않아. 정서적 학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진실,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비록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그것을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수치심이 우리를 잡고 침묵하게 만들려 했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말하는 것, 심지어 속삭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내 삶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아가는 생존자야. 가스라이팅, 즉 우리의 현실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경험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도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직감,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의 현실 버전을 자신의 것보다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회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감이나 걱정 대신 그런 적 없어. 내 상상이야. 넌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와 같은 말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은 당면한 논쟁뿐만 아니라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피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당신의 직감, 그리고 당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할 권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 무효화, 즉 당신의 감정이 틀렸거나 과장되었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뇌가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심은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은 낮아지며 추가적인 조종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뇌경보 시스템, 즉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여러 번 무시당한 나머지 결국에는 아예 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오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의사소통에 서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여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분노나 비난을 품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이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희석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명확한 언어로 명명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의 끊어진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부터의 치유는 다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심이 수치심이 아닌 호기심에 뿌리를 둘 때 건강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당했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그 조용하고 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은 실제였고 내 감정은 중요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실제하며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건 진짜였고 아팠어.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특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축소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라고 생각하죠.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수치심을 깊게 할 뿐입니다. 치유는 정당화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서둘러 편집하거나 축소하거나 꾸미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진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정서적 학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만큼 안전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상호적이지 않았다는 슬픔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어쩌면 몇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유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감정들이 자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해악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마침내 그것을 애도할 수 있게 하고, 애도하는 것은 자기 연민, 회복 탄력성, 심지어 희망과 같은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을 만듭니다. 한 여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통제당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것을 학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극적이고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름 붙일 용기를 낸 날, 저는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멈췄어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면의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재차 의심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그 행동과 우리의 정체성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학대는 실제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아닙니다. 해악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 언어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치료, 일기쓰기, 스토리텔링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뇌에서 트라우마 기억의 강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휩쓸어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존중하여 그것을 돌아가거나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연민을 가지고 똑바로 통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치심 없이 해악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느낄 권리를 되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이름 붙여지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피가 나지 않지만 뼈를 깎는 듯한 아픔, 멍들지 않았지만 영혼의 깊은 흉터를 남기는 상처.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인간관계의 상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벽은 배신이나 이별과 같은 아주 극적이고 거대한 사건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정작 우리를 서서히 그리고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의사에게 보여줄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리킬 수 있는 상처도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에 더욱 교묘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수많은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가스라이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고통의 실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입니다. 학대는 그저 학대입니다. 다른 누구의 눈에도 금멍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비하하고 수치심을 주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서적 학대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의 생존자들은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만성적인 자기의심, 불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미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포장된 비꼬는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무시하듯 짓는 표정이나 가벼운 눈 흘김일 수도 있죠. 넌 너무 예민해,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이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츠러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며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건강한 자아 대신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존감이 침식되는 과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정서적 무시는 뇌에서 신체적 부상과 동일한 고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절이나 인격적 모독을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속해서 하찮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수치심을 줄 때 당신의 뇌는 그 고통을 실제 상처처럼 저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합시다.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더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힌 고통은 결국 불안, 우울, 분노, 고립감, 때로는 원인 모를 신체적 질병이라는 형태로 옆으로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때린 적도 소리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한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무언가를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비난을 내면화합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나를 더 잘 대해줬을 거야. 내가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는 안전했을 텐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려 노력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완벽해지려 했어도 학대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가해자 자신의 내면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통제 욕구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고유한 것이며 협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유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존중받으며 대화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격이 있어. 정서적 학대가 우리의 자아를 갉아먹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화하지만 용감하게 그 자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통제 욕구가 너는 부족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였던 바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친구나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종종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완벽하게 꾸며진 외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학대는 더욱 번성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파티에서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의 커플, 자기 파트너가 없을 때 걔는 좀 이상해라며 농담하는 매력적인 친구, 완벽한 가족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도 닫힌 문 뒤에서는 서서히 자녀의 자신감을 파괴하는 성공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는 그녀는 항상 모임의 중심에 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서적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동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 인식 능력마저 유심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고 고립되고 철저히 의도된 상황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생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볼 수 없었던 친구나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상처에 물리적인 흔적이 없을 때 외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설마 그런 뜻이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걱정을 일축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침묵은 정서적 학대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침묵은 학대를 먹여 살리고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침묵은 가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에 대한 해독제는 지붕 위에서 소리치거나 극적인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용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괜찮지 않아. 정서적 학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진실,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비록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그것을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수치심이 우리를 잡고 침묵하게 만들려 했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말하는 것, 심지어 속삭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내 삶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아가는 생존자야. 가스라이팅, 즉 우리의 현실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경험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도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직감,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의 현실 버전을 자신의 것보다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회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감이나 걱정 대신 그런 적 없어. 내 상상이야. 넌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와 같은 말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은 당면한 논쟁뿐만 아니라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피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당신의 직감, 그리고 당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할 권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 무효화, 즉 당신의 감정이 틀렸거나 과장되었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뇌가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심은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은 낮아지며 추가적인 조종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뇌경보 시스템, 즉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여러 번 무시당한 나머지 결국에는 아예 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오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의사소통에 서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여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분노나 비난을 품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이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희석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명확한 언어로 명명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의 끊어진 연결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부터의 치유는 다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심이 수치심이 아닌 호기심의 뿌리를 둘 때 건강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당했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그 조용하고 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은 실제였고